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5년을 대표하는 키워드 단어 중에 하나로요. 아보하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소확행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면 아보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난 한 해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기 때문에 아주 보통의 하루가 이어졌고 또 한 해가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2025년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편안한 한 해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합니다.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현 푸르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푸릇푸릇한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인생 책 비싸 책수액 권진영입니다. 와우, 아주 울산현부터 확 파이팅 넘치시는데요. 푸른 뱀의 옷이거든요. 네, 제가 또 준비하고 인사 왔습니다. 좀 하세요. 예. 네, 사실 뱀은 변화, 지혜 이런 것들의 상징이잖아요. 유연함의 상징인데 지금 올해가 가장 그 어느 해보다 어렵다고 많이 예측이 되는 해예요. 그 어느 때보다 이런 뱀의 지혜와 성장, 탈피를 통한 성장 이런 것들이 필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네, 프로지식 탐험가이자 작가 이시안입니다. 네, 2025년을 열면서 우리 여러분께 새해 복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가 우리 이시안 작가님의 코너잖아요. 지난 시간까지는 시대별 베스트셀러를 만나봤는데 이번에 좀 새롭게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최근 우리 사회가 AI 때문에 너무 정신없이 빨리 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걸 빨리 따라갈까 너무 정말 온 힘을 다 쏟으시는데 그 한편에서는 변하지 않는 걸 찾아서 거기에 힘을 쏟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뭐냐 따져보니까 그게 인문학이고 고전인 거예요. 고전. 네,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고전 읽기, 인문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전들의 핵심,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네. 이것의 본질은 이거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건 이런 겁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야. 이름하여 이시안의 고전 읽기 준비했습니다.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너무 좋겠는데요? 그렇죠. 네. 고전적이시다 우리 작가님. 근데 제가 인생 책방을 오래 진행했지만 이 고전은 참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나랑 안 맞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고전을 이 잠깐의 이야기로 뭐 알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네. 또 우리 이 시간은 방향성을 좀 알려드리고 실제로 자신이 읽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공부를 하시거나 그랬을 때 보다 효과적이시라고 내비게이션의 역할, 가이드 역할 정도만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훨씬 쉽다. 그렇죠? 그러게요. 네. 사실 고전이라는 게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니까 검증된 진리인 거잖아요.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고전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어떤 고전들 다뤄주실 예정이에요? 좀 상의를 한 결과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동서 고전 200선 이런 그 추천책이 리스트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 리스트를 활용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시안의 고전 읽기 오늘 첫 시간 어떤 고전 만나게 될까요? 심사숙고한 끝에 고른 고전이죠. 네. 보통 고전하면 그 들어는 봤어라고 하는데 이 고전은 들어본 적도 많지 않을 거예요. 바로 수의전입니다. 수의전이요? 네. 너무 생소한데? 그냥 해물파전 먹고 싶어요. 수의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얘기, 연호랑 새우녀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들어봤어요. 그, 네, 그 배경이 호미곶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이 연호랑 새우녀는 그 한문설화거든요. 연호랑과 새우녀가 일본으로 가게 돼가지고 네. 이들이 가니까 신라 땅에 해와 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새우가 짠 비단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시 빛을 되찾았다 이런 내용의 설화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신라가 이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이게 그 망명한 귀족의 이야기를 이런 식의 설화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의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설화 문학의 가장 출발선이에요. 그러니까 수의전이란 말 자체가요. 원래 신라 수의전인데 빼어나게 이상한 이야기. 네. 진짜 신기한 얘기 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전설과 뭐 민담 이런 것들을 좀 총칭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고대 문학사, 국문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만
일단 수의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 다른 책에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책이 있었대더라. 마치 전설의 책처럼 이렇게 알려진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은이 자체도 가장 유력한 설은 최치원, 신라의 되게 유명한 문장가 최치원이라고 있거든요. 최치원이 지었을 것이다가 일단 가장 유력한 설이고요. 그다음에 고려 문종 때 문인인 박임량이 이걸 증보를 했고 근데 김청명이 이거를 좀 개작을 했다 해서 한 사람의 저작이라기보단 시대가 거쳐오면서 지금의 그 수의전이라는 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원본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수의전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전승이 된 걸까요? 삼국유산 아시죠? 네. 네. 삼국유사에 이 이야기 중에 조금 실려 있어요. 그리고 뭐 태평통제나 그리고 필원잡기 같은 여러 가지 책들에 이 이야기들이 조금씩 실려 있어가지고 전체를 보면 그 21편 정도 되는데 그 네. 중복되는 것도 있거든요. 다 중복되는 걸 빼면 15편 정도의 스토리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의전에 그 연호랑 세오녀 얘기 말고 다른 얘기들은 뭐가 있을까요? 신으로 둔갑한 늙은 여우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원광법사 공부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신라의 불교, 불교를 전파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현감호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탑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김현이라는 사람이 그 복을 빌러 네. 늦은 밤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한 여자가 또 이렇게 탑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밤에 남녀가 네. 야심하게 둘이 돌고 있으니까 이렇게 네. 눈이 맞았죠. 그래가지고 이 처녀를 따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 처녀가 어떤 집에 딱 들어가는데 네. 가니까 어머니가 계시네요. 네. 어머니가 그 처녀한테 너 어쩌려고 이 사람을 끌고 오면 어떡하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랬는데 갑자기 이 처자의 그 오빠 3명이 들이닥칩니다. 그럼 빨리 숨으라고 딱 하는데 알고 보니 이 오빠 3명이 호랑이인 거예요. 그러면서 와 이거 무슨 간식 냄새가 나는데 하면서 이거 찾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신이 나타납니다. 이 호랑이들이 살상을 하고 그러니까 니네 중에 하나는 죽어야겠어. 이 처자가 그 김연한테 일이 이렇게 됐으니 그 오빠들이 대신 내가 죽을 건데 이왕이면 우리 낭군님한테도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러면서 내가 수도에 가가지고 네. 소란을 피울 테니까 그 당신이 그 저 호랑이를 제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짜고 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막 그 소란을 피우고 내가 저 호랑이를 제거하겠습니다 해서 결국엔 김연한테 네. 그 공로로 그 나라님이 벼슬을 내리거든요. 그 호랑이가 그렇게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오빠들이 위해서 희생을 하고 죽었다 이런 얘기요. 대신 그러니까 이 호랑이를 그 위하는 그런 어떤 넋을 기로하는 네. 절을 지어달라라고 해서 호원사라는 절을 지었다 이런 유래를 설명하는 와. 전설입니다. 처음에는 수의전이라고 해서 되게 어렵고 나랑 안 맞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듣던 그런 옛날 얘기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게요. 저도 네. 그렇게 그러니까 느꼈어요. 사실 15편밖에 없는 게 조금 좀 아쉽긴 해요. 아쉽네. 네네. 오늘을 계기로 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네. 하게 되는데 오늘 첫 시간에 또 고르신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네. 고전 문학인 수의전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최치원이 여기서 무덤에서 나온 두 여자랑 막 시를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 시가 또 문학적 성취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국문학적인 설화문학의 백미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신라 시대는 이랬구나라는 그 생활상을 알 수 있거든요. 되게 재밌었던 게 선덕여왕을 짝사랑한 평민 이야기가 나와요. 우와. 우와. 근데 또 선덕여왕이 그래서 나 언제 어느 절에 갈 거야 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멀리서라도 나를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또 선덕여왕을 기다려요. 잠듭니다. 그리고 왔다 가는 거예요. 네. 그 나중에 이 사람이 알고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기가 막 불타다가 나중에 귀신이 돼버려요. 여왕을 짝사랑하는 평민? 그리고 그 아무리 뭐 그냥 설화라지만 그때는 조금 더 지금보다 오히려 평등한 사회가 아니었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세계관 인생관을 알 수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늘 골랐습니다. 고전을 소개했을 때 제가 굉장히 보람 있는 건 네.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막상 읽어보면 생각보다는 하고 접는 경우도 맞아요. 많지만 네.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는 거 시도해봤고 한 페이지를 읽었다는 건 좀 다르거든요. 네. 다음에 또 읽을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오늘 그런 가이드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해드릴까 합니다. 네,
저희가 2025년 시작하면서 새로운 코너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시안의 고전 읽기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2025년을 열면서 첫 번째 손님으로 모신 분은요. 강남 3구에서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십니다. 이제는 뭐 4선 중진 의원이신데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첫 손님으로 모시게 돼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서 인생 책방 시청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뭘까요? 뭐 저는 이제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게 네. 제일 기억에 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특히 저는 이제 그 이태원 참사 그 진상규명 활동을 해왔었는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지금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이 가장 사실은 또 기억에 남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25년엔 그렇게 아픈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계획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듣기로는 책을 정말 좋아하신다고요. 네. 책 읽는 모임이 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있고 지역구에서도 독서 모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책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께 독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뭐 제가 이제 20대에는 시 읽는 국회의원 모임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21대 때는 책 읽는 의원 모임이 있었고 또 지역에서는 청량서당이라고 하는 지역구에 있는 이제 시민들과 또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독서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좀 힘들 때 하나 에너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뭐가 좀 혼돈스러울 때 뭔가 정리를 해주는 네. 그런 것도 되고 무엇보다도 어떤 그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지만 또 과거가 어떠했는지 앞으로 미래는 어떤지 이런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독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책을 사랑하시는 지적인 향기가 풀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첫 손님 너무 적합한 분을 모신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책과 늘 함께 하시는 의원님의 인생책이 정말 궁금한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어떤 책인지 만나보고 올까요?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미국의 교육 지도자이자 사회운동가인 파커 파머는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 마음과 정치의 관계를 분석했는데요. 민주주의의 위기 속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왜 정치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지, 비통함을 수용하고 포용할 때 민주주의는 진정한 가치를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부제로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저는 민주주의랑 마음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의원님께서 이 책을 인생책으로 정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이 책은 정치를 하면서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목이 이 비통하다는 것과 정치학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뭔가 좀, 이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했고요. 그리고 또 정치를 하다 보면 정치를 왜 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분들, 좀 마음이 부서진 분들, 뭐 그걸 이제 소위 비통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저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비통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정치를 어디서 출발해야 될까라고 어떤 궁금함이 있었는데 마음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의 어떤 정치의 어떤 좌표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인생책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책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보통은 왜 갈등과 긴장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왜 나랑 안 맞아?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갈등과 긴장 자체가 그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그 미래 자유론에 보면 네. 논박되지 않은 진리는 그것이 아무리 진짜 중요한 진리라도 죽은 진리에 불과하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미래 자유론의 굉장히 좀 현대적인 서술이 아닌가. 그걸 다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친근한 메시지 때문에 전 좋았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남인순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민주주의의 왜 마음인가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감정이잖아요.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민주주의 자체가 긴장을 끌어안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 정치 현장이 민주주의 현장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정치 현장에서 보면 항상 긴장이 있고 또 그 긴장이 있으면 이 긴장을 회피해야 되나? 아니면 이 긴장 속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늘 생깁니다. 네. 근데 그것을 만약에 회피하게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근데 정치는 어쨌든 어떤 민주주의 과정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 정치 현장에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근데 그 생각이 이렇게 모이지 않고 막 다 부서지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뭐 나설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의 그 흩어진 마음, 또 부서진 마음들이 이렇게 어떤 모아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저는 어떤 그 부서진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고 회복하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이제 그 간호법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큰 화두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간호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이걸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당사자들도 그거를 서로 회피하지 않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마침내 간호법이 정치를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냥 그 부서지는 마음을 각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합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민주주의 과정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마음이 민주주의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진 마음이라는 표현에서 여러 가지를 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화가 나고 갈등 상황뿐 아니라 네. 아파 있다는 네. 상황인 네. 거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저는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댐에 가득 찬 물의 에너지를 사용 가능한 힘으로 바꾸는 수력 발전소와 같은 사회적 작용을 통해서 네. 갈등의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이다. 네. 이게 정치의 역할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네. 와닿았었는데, 보통 우리가 긴장이나 갈등 상태일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지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너무 완벽하게 발음도 잘하시지만 네. 유난히 발음이 안 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베스트셀러 너무 안 돼요.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자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나오면 되게 긴장하게 돼요. 어. 근데 그게 했는데 또 안 되면 난 왜 이렇게 안 돼? 라고 하면서 그걸 그런 식으로 쓰면 부정적 에너지가 되죠. 이건 이제 디스트레스라고 하고요. 네. 근데 그런 단어가 나왔을 때 그래 긴장하고 좀 더 잘해야지 라고 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계속 연습하고 그럼 내 성장에 도움이 되잖아요. 이걸 유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게 집단으로 치자면 네. 나랑 다른 사람이 이 집단 안에서 다른 얘기를 막 하고 있다. 그게 너무 싫어서 부정적이 해가지고 배척하게 되면 이게 디스트레스가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좀 다른 시각을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합의를 통해가지고 좀 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좀 더 성장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긴장과 갈등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이렇게 차이를 서로 확인을 하고 만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갈등이 치유가 되는, 그래야지 우리가 더 그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얘기를 할 때 내가 저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난 저 싫다라고 동의하지 않는 의사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동의하지 않을 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걸 통해서 이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방향을 서로 같이 정리를 하는 거죠. 만약 우리는 갈등이 없어, 우리는 똘똘 뭉쳤어, 이런 얘기가 과연 민주주의일까? 그 안에서 갈등이 정말 이렇게 수면 밑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끌어올려져서 이렇게 좀 부글부글하고 좀 시끄러워도 얘기를 하고 그런 걸 해소하는 과정이 어떤 진정한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짜장 시킬 때 짬뽕 시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고. 네. 저는 사실 결혼 처음에 했을 때 네. 그 인생 선배 한 분이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이분은 사실 이혼의 아픔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지혜야 잘 싸워야 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싸우지 마가 아니라 네. 잘 싸워서 해결하고 다시 관계를 발전적으로 하는 그 과정이 없으면 네, 맞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게 네, 된다. 네, 네. 잘 싸우고 잘 화해해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치의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가 사실은 마음이 부서지는 대로 놔두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그 마음이 부서진 속에서 해결의 방향을 찾으면 그것이 굉장히 더 커진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서진 마음 개별이 아니라 더 커지는 마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뭐 그 표현이
이제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삶 속에서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저자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자가 부서지는 마음을 비통함으로 네. 표현을 했는데 책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예. 근데 의원님께서도 정치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비통함을 느끼셨던 적이 있을까요? 제가 왜 정치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을 제정을 해서 했는데 그게 19대, 20대, 21대 계속 돼서 드디어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제가 그 법을 끈질기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지역에서 또 스토킹 피해자 가족이 저희 사무실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막 거의 울면서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딸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게 너무 비통한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법을 완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21대 국회 때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픔을 느꼈던 건 뭐였냐면은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 때 그 제일 먼저 돌아가신 분이 그 청동가 어디에 있는 어떤 정신병원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은 한 40여 년 동안 그 조현병으로 거기서 입원을 하시면서 병원에서 오래 사신 분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문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어떤 이렇게 비통한 죽음은 없어야 되겠다. 왜 그분이 병원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지역으로 못 나왔을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21대 때 발의를 했는데 완전히 통과는 안 됐고 또 다시 제가 22대 때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가깝게는 사실은 2022년에 일어났던 그 이태원 참사 그것이 가장 비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정치 활동 하시기도 전에 네. 뭐 여성 운동가, 시민사회 활동가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비통한 이들, 마음이 아픈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하신 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그렇게 하기까지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어린 시절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아니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저희 이제 뭐 그 아버님이 이제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 이제 그 한부모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세상의 어려움을 어린 시절부터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저희 어머님은 저를 빨리 이렇게 좀 취업하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대를 갔으면 했는데 제가 그거를 엄마 말을 안 듣고 사대를 갔습니다. 사대를 가서 그 당시에 또 학교에 있는 독서회에 가입을 했는데 그 독서회가 사회학 공부하는 데였어요. 그래갖고 우리 사회 현실을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때 학내 어떤 여러 가지 모순이 있어서 이렇게 좀 데모를 하다 그 강제 퇴학 나중에 복학을 했지만 어쨌든 그때 그런 일을 좀 겪으면서 엄마 속도 세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저희 인생의 결정적 장면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그 저희 지역에 동일방직이라고 하는 그 방직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노동자 활동을 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그 탄압 이런 거를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순간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야학도 하게 됐고 또 여성 노동자의 활동, 뭐 여성 단체 활동 이렇게 시민단체 활동으로 한 30년을 제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셨던가 보다.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정치까지 이렇게 오게 네, 되셨는데. 정치까지 오게 됐네요. 네. 자, 다음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민주적 마음의 습관입니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마음의 습관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두 단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 뻔뻔스러움과 겸손함. 네.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뻔뻔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일 수도 있지만 주변 의식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거든요. 저희 개그맨 용어로는 막 아우 쟤 뻔상이다 이런 이렇게 막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좀 경청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과정은 자기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속마음을 얘기도 하고 공감도 받고 아니면 내 생각이 좀 지나쳤나 검증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뭐 그렇게 네 생각 내 생각 다르지만 이렇게 한번 일단 가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가다가 이것이 비슷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어떤 습관, 마음의 습관 이런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핏 들었을 땐 뻔뻔스러움과 겸손함이 같이 갈 수 있는 단어인가라고 네. 생각했거든요. 완전히 네. 다른 단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나를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남도 존중할 수 있는 네. 마음이 네. 필요하다. 네. 네. 민주적 마음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근데 요즘 사회의 뭐 극단적 대립을 보면요.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책 속에도 나오지만 상대를 악마화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와 다르면 완전히 그냥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버리는 네. 거. 네. 네. 예, 요즘의 정치에서 너무 또 심각하죠. 우리의 어떤 이게 삶이라는 것도 그 모순과 갈등의 연속이고 또 그 삶이 그대로 반영된 정치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좀 다르다라든지 아니면 지지정당이 틀리거나 네. 아니면 정치적 견해가 틀리면 서로 뭐 밥도 안 먹고 만나지도 인사도 않고 안 하고. 예, 인사도 안 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뭐 탈진실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거를 믿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옳은 거를 믿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지금은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 어떤 소수가 이거를 주장하고 그거를 믿게 만드는 것, 또 그것이 또 다수가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세상에 물건이 팔리고 정치가 이루어지고 이런 어떤 그런 과정 자체가 트렌드가 되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상대를 악마하는 이런 어떤 정치 행태들 또 인간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책 보면은 낯선 자들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책에 나온 것도 그렇고요. 뭐 저의 어떤 경험에서도 그렇고 이 낯선 사람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차이를 통해서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차이가 나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거 그리고 차이를 드러내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정치를 하기 전서부터 또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모임을 끌어가는 지도자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하거나 한 공간에 있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서 그냥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드러나고 차이가 드러나지만 함께 그 속에서 나중에 획적인 연대가 이루어지는 과정. 이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참 재밌게도 낯선 자들과의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택시기사 사례를 들어서 이 책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뉴욕에서 저자가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가 또 시간이 돈이니까 또 난폭 운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숨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가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살짝 돌려서 얘기하려고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그 만족을 하면 그럼 삶도 소중하지 않나 뭐 이러면서 좀 천천히 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냐는 이 말에 택시 운전 그 하시는 분이 입이 풀려가지고 하는데 이 저자가 약간 후회했다라고 하면서도 근데 그 내용 얘기가 너무 좋았다라고 하면서 그걸 소개를 하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 말이요. 어떤 손님이 탈지 알 수 없어서 조금 위험하긴 한데 나와 다른 많은 사람과 생각을 나누면서 이렇게 그 안에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눈 게 나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상처가 되는 일 없다. 많이 배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자가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택시기사는 공적인 삶의 위험 속에서도 다양성과 불일치의 긴장을 사용해서 새로운 가능성에 자신의 마음을 열어젖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과 만나면서 성장한 사례로 이 택시기사 사례를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랑 생각이 비슷하거나 나랑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나랑 전혀 다른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나의 삶을 좀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럼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신데 우리 진영 씨 잠깐 우리 의원님께 휴식 시간 드리면 어때요? 권진영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저팔계의 바주카포가 있다면 저에게는 뜬금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막 질문을 할 텐데요. 그냥 잠깐만 생각하시고 떠오르는 단어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업무 중 너무 하기 싫은 일은 네모다.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 하기 싫은 일도 그냥 다 하죠. 네. 다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일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하기 싫은 일이고. 차마 말도 못하겠는. 이런 질문에 답해야 되는데. 제가 또 더 스트레스를 드린 건 아닌지 좀 염려가 되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영화는 네모다.
오, 해바라기. 해바라기요? 누구 나오는 거였죠? 이탈리아의 그 소피아 로렌이 나오는 그 전쟁을 다룬 네. 전쟁을 하는 그런 영화. 영화였었거든요.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거를 다룬 영화였었습니다. 장면에 해바라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해바라기 속에 있는 그 주인공들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뭐 노을도 생각이 나고 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많은 헤어짐을 낳는구나. 기다림, 헤어짐. 예, 뭐 그런 거.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역사 속 만나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네모다. 정조를 만나고 싶어요. 정조. 오. 훌륭한 왕이잖아요. 그럼 정조를 딱 만났어. 그럼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정조한테는 정조 우리 그 왕님께는 내가 왕님께. 정조대왕. 예,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실은 굉장히 실용적이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의 가장 본령을 그분이 아신 게 아닌가. 실용이라고 하는 건 결국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했을까, 어떤 고뇌가 있었을까. 네. 또 그리고 또 정조대왕은 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그 가족들 간의 그 비극적인 거라든지 이런 사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 왕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네. 그런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그 많은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거. 아우 저도 정조대왕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진짜.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분 좋았던 일은 네모다. 최근에 기분 좋았던 일은 제가 남해 쪽을 갔었거든요. 네. 그렇게 멋진 노을을 아주 본 게 아주 오랜만이어서 네. 노을을 정말 빨간 노을을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네모로 돌아가고 싶다. 저는 뭐 국어 교사가 꿈이었었거든요. 네. 예. 그 책을 좋아하게 됐던 게 네. 이제 그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분이 읽어주는 책 소리가 이게 굉장히 저의 그 정서적인데 큰 힘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잔잔한 목소리로 시하고 이렇게 책의 중요한 그 구절들을 읽어줬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아니 음성이 워낙 따뜻하시니까 책 읽어주는 국어 선생님도 정말 잘 어울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의원님이 너무 고우시고 책 너무 좋아하시고 시 읽고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TV를 보면 싸우는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싸우실까라는 그런 고민을 살짝 하긴 했었거든요. 싸울 땐 또 잘 싸웁니다. 다행이네요. 네, 우리 의원님의 이 뜬금포 질문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뭐 어린 시절부터 그 마음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이 늘 있으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국어교사 출신 국회의원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남인수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마지막 키워드는요. 실루엣 서클은 무엇인가?입니다. 저자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진실의 목소리를 말을 하면서 실루엣 서클을 언급하거든요. 근데 이게 개념이 좀 모호하고 굉장히 어려운 개념으로 느껴져요. 어떤 건지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이 실내 서클에서 서클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네. 이렇게 둘러 앉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이제 내면의 교사라고 하는 좀 약간 어려운 단어이기도 해요. 그 내면의 그 교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체가 실내 서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뢰가 가득한 공동체. 여기 여러 예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의사가 이제 그 분명히 어떤 의사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사명감이 있는데 자꾸 다른 어떤 거를 요구를 받아요. 그러면 그거를 근데 그 요구를 받는 건 뭐냐면 보다 이익을 남기는 요구인 거죠. 자기는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의사로서 자기의 그 본분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신뢰 서클에서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뢰 서클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곳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직장에서도 있어야 되고 취미 활동을 하는 클럽에서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종교 집단에서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의 그런 신뢰하는 어떤 서클. 저는 정당에서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께서는 네. 이제 시민사회 운동 워낙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갖는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거 많이 체감하실 것 같아요.
이 신뢰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떤 이제 책임이죠. 제가 처음에 2012년부터 이제 정치를 했는데 2013년인가 그 울주군에서 그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1년에 30건 이상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쭉 조사를 해요.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런 보고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시민단체들하고 아동단체 뭐 이런 전문가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네. 이번에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그런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영국이라는 국가가 그 조사를 해서 낸 보고서 클린비 보고서라고 있었어요. 그거와 비슷한 한국판을 만든 거죠. 제가 그런 현장 얘기를 들어줄 것 같은 신뢰, 그리고 그냥 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질 것 같은 그런 신뢰감을 그분들이 저한테 부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아동학대 예방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그 상임위로 여성가족위원장도 네네. 지내셨고 보건복지위원으로도 오래 활동하셨기 때문에 뭐 여성이라던가 아동에 대해서는 확실히 전문 분야를 갖고 계신 건데 올해도 뭐 여성, 아동 분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계신 일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동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미래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의 몫을 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동에 대해서는 참 목소리가 정치적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도 끈질기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아동 부분에 있어서 그 입양 아동의 문제, 그래서 이제 그 입양 특례법하고 그 국제 입양법을 제정을 해서 올해 7월인가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입양된 아동들이 뭐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체제로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인구대책 3법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제가 22대 국회에 와서 이제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네, 올해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계획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올해는 이제 그 국회에서 또 보건복지원의 일도 계속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입법 활동들도 지속하는데 특히 이제 연금제도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고 또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현안입니다. 그래서 연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거와 그리고 이제 의료 대란 이후에 그 의료 개혁에 대한 방향도 국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연금 문제와 의료 개혁 문제에 우선은 집중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이 송파병이기 때문에 또 송파병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또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송파 구민들과 소통하면서 저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그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인생책으로 가지고 오신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정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국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학, 이 책을 통해서 항상 그것을 잊지 않고 정말 가장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정치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네.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세요? 의원님은 그냥 얼굴에 이렇게 하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인간꽃. 인간꽃.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향기를 좀 많이 이렇게 풍겨주시는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선물로 여기 옷고름인가? 네. 한복 입은 옷고름 네네. 하나 이렇게 CG로 부탁드릴게요. 국민을 위해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시안 작가님 추천평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 책은 정치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가지고 정치인들만 읽어야 될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많은 리더들이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여러 사람을 끌어가는 어떤 능력이다. 엘리트로서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중요한 능력이 비통한 사람들의 이 대중들의 공감할 수 있는 이 공감력이다.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지금 리더로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가 이 책을 보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새해 첫 손님으로 나와주셨는데 인생 책방 함께 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두 번째 나왔는데요. 지난번에는 그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제가 이렇게 네.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어쨌든 한강 작가님께서 또 노벨 문학상을 타시고 작별하지 않는다 책도 많이 홍보가 돼서 알려져서 읽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도 저는 꼭 정치인들만 읽을 책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이 책을 함께 접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정치 앞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론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죠. 실전에서 얻는 지혜와 경험이야말로 진짜 힘이 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실전을 경험하게 해줄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 도서도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부터 실전의 세계로 함께 가보실까요? 이름 정일영, 나이 63, 직업 프랑스어 강사, MBTI는 ISFP에서 I가 70% 이상인 극내성, 특이사항 4대 성인병 그랜드슬램 달성, 공황장애와 다혈질 보유. 강의평가가 하나라도 나쁘게 나오면 한 학기 내내 갈 정도로 내성적이지만 벤치에 누워있던 자신에게 할아버지 여기서 주무시면 큰일 나요, 입 돌아가요 라며 걱정하는 남학생에게는 남이사 입이 돌아가던 머리가 돌아가던 그냥 놔두시고요 라며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이 남자.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큰 화제가 되었던 프랑스어 강사 정일영이 프랑스와 한국에서 겪은 재밌고 황당한 에피소드를 책에서 풀어냈습니다. 프랑스 유학 시절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았던 집에서 살았던 저자. 그는 새벽 2시쯤 구두를 신고 집안을 걸어다니는 위층 여자의 또각또각 소리에 무려 9년을 시달려야 했는데요. 어느 날 나오는 길에 마주친 위층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사바? 라고 인사를 건넸고 당시 프랑스어가 아직 서툴렀던 저자는 너 같으면 싸바 하겠냐? 라고 말하고 싶은 굴뚝 같은 마음을 참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모교에서 강의를 시작한 첫 출근길. 저자는 가방을 든 여학생을 보고 친절을 베풀고자 가방 이리 주세요 라며 손을 내밀었는데요. 하지만 학생은 단호히 거절! 둘 사이에 작은 신경전이 벌어졌고 결국 학생의 힘에 밀려 선생님은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슬픈데 웃기고 공감되면서 좋은데 싫은 극내성인의 실전 인생썰. 책에는 그의 남다른 아우라가 느껴지는 일화들이 가득하니까요. 책을 읽고 일영쌤의 독특한 매력을 느껴보세요. 연신내역에서 오르막길을 넘고 20분 정도 걷다 보면 나오는 낡은 빌라. 부평 반의 작은 공간이지만 내 취향과 방식으로 가득 찬 나만의 우주. 책 부평 반의 우주는 저자가 초보 자취러에서 독립 4년 차가 되기까지 에피소드를 담은 책인데요.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겨울, 오랫동안 집을 비웠던 저자. 집에 돌아온 그녀는 왠지 쎄한 느낌을 받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19도로 맞춰놓은 보일러 온도는 9도로 떨어져 있었고 그녀는 인터넷에서 본 정보로 배관을 녹이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배관은 터지고 말았고 새 보일러로 교체하게 됐는데요. 혹한기엔 절대 20도 미만으로 온도를 내리지 말라는 깨알 메모도 남겼습니다. 엄마 없이는 옷 한 벌 고를 줄 몰랐던 소시민은 이렇게 자취 실전을 겪으며 하나하나 독립 노하우를 터득해 갔는데요. 특유의 섬세하고 위트 넘치는 필치로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은 저자의 첫 독립 에세이 부평 반의 우주. 독립에 나선 모든 이들의 삶을 응원하고요. 저자의 주옥 같은 자취 노하우도 얻어가세요. 직장 생활,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작은 도전들. 우리 모두가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방향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죠. 그런데 심리학이 그 답을 알려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책 심리학 덕분에 사회생활이 편해졌습니다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심리학의 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는 심리적 거리 법칙을 활용해 웃으면서도 우아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요. 모든 직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뜨거운 난로 법칙을 통해 회사 규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자의 가르니 효과를 활용해서 스트레스를 동기부여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하죠. 이 책은 단순히 직장 생활의 팁만 알려주는 게 아닌 심리학을 통해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인간관계를 단단히 다지며 나 자신을 지키는 법까지 다룬 사회생활 만능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 책이 여러분의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지 않을까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일회용 지구에 관한 9가지 질문인데요. 책은 저자가 37년간 환경 연구를 하며 알게 된 사실들을 9개 주제로 나누어 폭넓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복잡한 이슈들을 명쾌하게 설명하면서 여러 문제에 대한 논란과 오해를 풀어주며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무지의 즐거움인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진보적 석학인 우치다 다스루가 한국 독자들을 위해 펴낸 책은 공부에 대한 25가지 질문을 통해 배우는 태도에서부터 시작해 평생 즐겁게 배우며 사는 법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식단 혁명입니다. 25년차 대사정신의학 전문가인 저자는 그동안 영양역학에서 제시한 내용이 과학 또는 논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진짜 건강식을 찾아 나섰는데요. 25년 동안 쌓아올린 연구를 책에 총집합해 잘못된 영양 지식에 과감하고 새로운 제안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결국 작은 실전의 연속인 것 같은데요. 이 실전에서 배우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들을 통해 여러분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책으로 함께해요.